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포시가 직듀오 점심 웹 심포지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한국 아스트라제네카 포시가 직듀오 브랜드 매니저 강애리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 내셔서 접속해주신 많은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난 8월 12일 포시가가 만성 콩팥병 적응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이로써 포시가는 당뇨병 치료제, 만성 신부전 치료제, 그리고 만성 콩팥병 치료제로 세 가지 적응증을 가진 약제가 되었는데요. 만성 콩팥병 적응증을 획득을 축하하는 의미, 그리고 신장 이점이 실제 임상 현장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소개하는 점심 웨비나의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Q&A는 강의 종료 후 진행될 예정이므로 질문이 있으신 선생님들께서는 아래 채팅창에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광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한정열 내과의 한정열 원장님이십니다. 전남 의대를 졸업하시고 한정열 내과에서 30년간 환자를 보고 계시면서 꾸준한 학술 모임과 학회 활동도 하고 계십니다. 특히 비형 간염, 고지혈증, 당뇨병 진료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며 Always Patient First라는 유튜브도 운영하고 계십니다. 원장님, 그럼 오늘의 강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비타민은 열정이라고 합니다. 항상 열정이 넘치는 원장 한정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 원장님들을 모시고 웨비나에서 강의를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포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Unmet Need of Type 2 Diabetes and CKD 2형 당뇨병 환자의 치료함에 있어서 당뇨병성 신증 또는 이제 CKD 환자에 있어서 알부민이나 EGFR이 감소될 때 우리가 사용하는 약은 이제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ARB였죠. 이것만으로도 조금 부족한 면이 있죠. 이건 미충족된 그 요구, 미충족된 이 수요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새로운 SGLT2 이니비터 다파글리플로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은 그것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뇨 환자들은 진단을 받게 되면은 많은 수에서 당뇨 관리를 위한 치료를 받고 있지만 당뇨병 치료에 의해서 트리트먼트 고을에 도달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당활색소 6.5를 기준으로 할 때 대개 한 25%가 6.5% 이내에 들어가게 되고 크게 7% 이내로 보았을 때 약 절반 정도에서 트리트먼트 고을에 도달한다고 하고 있으니까요. 아직도 혈당 조절의 상태는 부족해 보입니다. 당뇨병은 혼자 가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동반 질환이 많은데요. 고혈압, 디슬리피데미아, 비만, 그다음에 신기능 장애, 그러니까 만성 콩팥병 이런 것들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뇨를 치료할 때는 당뇨병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멀티 팩토리얼 어프로치를 해야 되죠. 그래야만이 효과가 좋습니다. 그것이 바로 스테노2 연구에서 나온 결과도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당뇨병이 있지만 다른 동반 질환이 없는 환자들을 4.5년 동안 프로스펙티브하게 보았을 때 생기는 이 동반 질환으로 가장 흔한 것은 CKD, 하트 페일러가 많이 생겼는데요. 말씀드린 그 환자군의 약 18%에서 4.5년 동안에 이러한 것이 생겼습니다. CKD와 하트 페일러가 생겼고 ASCVD인 MI, 스트로크, PAD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만성 콩팥병과 하트 페일러가 초기부터서 많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당뇨를 치료할 때는 동반 질환이 없어도 처음부터서 이런 심장과 신장을 보호할 수 있는 약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바로 그것이 다파글리플로진이 증명한 다파 CKD하고 다파 하트 페일러가 있겠습니다. 당뇨병 환자 중에 3명 중에 1명은 다이아베틱 네프로패스가 있는데요.
CKD라고 하는 것은 미량 알부민료 이상 또는 EGFR이 60에 떨어지는 것을 말하죠. 이런 것 중에 하나라도 가지고 있으면 당뇨병성 신증이고 CKD를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환자 수가 약 3명 중에 1명입니다. 그러니까 많지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질환에 의해서 사구체 질환이 생기게 되는데 2차성 사구체 질환을 일으키는 여러 원인 중에서 가장 그 신장 기능이 급격하게 나빠지는 것이 당뇨병입니다. 우측 그림에서 보면 당뇨병성 신증이 빨간색인데요. 가장 EGFR이 빨리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뇨 환자들은 당뇨를 치료할 때 항상 콩팥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치료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만성 콩팥병 CKD의 원인으로 가장 흔한 것은 당뇨병, 그리고 고혈압, 그리고 글로메르네프라이티스죠. 보면은 당뇨병이 거의 42%니까 굉장히 많은 수에서 CKD 원인으로서 당뇨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다음에 당뇨병의 유병 기간이 길수록 점차 CKD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측에 있는 빨간색을 보면은요, 당뇨를 20년 이상 앓게 되면은 40% 이상에서 CKD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CKD는 KD9에서 어떻게 정의하느냐 그러면은 EGFR이 60 ml/min/1.73 제곱미터, 이것이 60 이하인 것이 3개월 이상 지속이 될 때, 또는 소변에서 미량 알부민료 이상, 즉 유리너리 알부민 크레아틴 레이쇼가 30mg/g 크레아틴인 이상인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이 될 때, 둘 중에 한 가지만 있으면 우리가 만성 콩팥병이라고 합니다. 이런 그 만성 콩팥병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다이아베티스입니다. 그리고 하이퍼텐션이죠. 그리고 키드니 디시즈로는 글로메르네프라이티스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CKD 유병률을 보면은요, 460만 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인 인구 9명당 1명이 CKD니까 많은 수가 CKD가 있지만 많은 수가 진단을 받거나 치료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성 콩팥병은 진료비가 높은 질환인데요. 고혈압과 비교했을 때 CKD 스테이지 3, 4, 5로 진행함에 따라서 고혈압 대비 굉장히 높은 의료비용이 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면서 알부민료가 있으면 EGFR이 감소하게 됩니다. EGFR이 빠르게 감소하게 되죠. 알부민료가 있으면. 그래서 말기 신부전 ESRD로의 진행이 될 텐데요. CKD가 있었을 때 이것을 우리가 중간에 인터벤션 함으로써 줄일 수가 있죠. 현재 커런트 트리트먼트라고 하는 것은 라스 블로커를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라스 블로커를 이용하게 되면 CKD에서 ESRD로의 프로그레션을 늦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빠르게 이제 인터벤션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제 SGLT2 이니비터 다파글리프로진을 사용하게 되면 빨간 선이 되겠는데요. EGFR이 감소되는 것을 더 서서히 더 서서히 할 수가 있죠. 그래서 CKD에서 ESRD로의 프로그레션을 막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다파글리프로진입니다. 심장과 신장은 서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트 페일리어는 CKD를 악화시킬 수가 있고 CKD는 또 하트 페일리어 유발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은 보면은 EGFR이 감소함에 따라서 심혈관 질환이 많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EGFR이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마이크로 알부민으로 해서 단백뇨로 갈 때 또 심혈관 질환이 증가를 합니다. EGFR이 떨어져서 결국에는 말기 신부전으로 되어서 신장 투석을 한다거나 신장 이식을 한다거나 이러기 전에 먼저 찾아오는 것이 바로 심혈관 질환입니다. 그로 인한 심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CKD 환자를 다룰 때는 항상 카디오베스큘러 디시즈가 먼저 찾아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치료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CKD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ARB를 이용한 연구죠. 국내에서는 ACE 이니비터는 커프 부작용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죠. ARB를 이용한 약제로서 아이버살탄과 로살탄은 단백뇨를 가지고 있는 고혈압이 있으면서 2형 당뇨병이 있으면서 단백뇨를 가지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바로 프라임 연구의 IDNT, 로살탄의 리널 스터디입니다. 여기에서 그 효과를 보였고요. 마이크로 알부미누리아에 대한 연구는 아이버살탄의 프라임 연구 중에서 IRMA2가 있죠. IRMA2 그리고 발살탄의 마발 연구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메살탄은 로드맵 연구인데요. 이것은 노르모 알부미누리아에서 마이크로 알부미누리아가 생기는 것을 예방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이렇듯이 ARB는 리널 디시스의 프로그레션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 스터디의 엔드포인트를 보면요. IDNT하고 리널 스터디에서 더블링 오브 시럼 크레아치닌 ESRD와 데스였습니다. 예전에는요. 크레아틴이 더블링 되는 것을 엔드포인트로 보았는데요. 지금은 EGFR이 감소되는 것을 엔드포인트로 봅니다. 그래서 크레아틴보다는 이제는 EGFR을 더 중요하게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ACNB와 ARB 컨비네이션 했던 연구는 온타젠 연구가 있죠. 텔미살탄과 라미피를 이용해서 좀 더 철저하게 RAS 시스템을 블록하게 되면은 신장 보호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신장 보호 효과는 같았으면서 오히려 부작용이 증가되어서 이제는 ACNB와 ARB 컨비네이션을 신장 보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ARB인 로살탄을 이용한 단백뇨 환자 대상 연구입니다. 그것은 고혈압이 있으면서 당뇨, 2형 당뇨병이 있으면서 단백뇨를 가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이 로살탄 연구에서 로살탄이 플래시보 대비 이 스터디의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는요. 더블링 오브 시럼 크레아치닌 ESRD와 데스였거든요. 이것을 16%를 감소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여전히 로살탄이 4년 연구에 있어서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에 도달한 사람이 43%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레시듀얼 리스크를 감소시켜주기 위해서 추가적인 뭔가를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언맨 니드가 있었는데요. 바로 이러한 환자군에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약제가 다파 CKD 연구에서 그 결과를 나타낸 다파글리플로진이 추가적인 베네핏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당뇨병 환자에서 CKD는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합병증이죠. 그 다음에 CKD 원인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은 당뇨병입니다. 그 다음에 CKD에 대한 인지도 진단율이 매우 낮습니다. 우선 의사들도 잘 진단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성 콩팥병은 심장뿐만 아니라 신장뿐만 아니라 심장, 카디오, 리널, 모빌리티, 모텔리티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조기 진단을 해야만이 초기에 인터벤션 함으로써 ESRD로의 프로그레션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 CKD의 새로운 치료제가 필요한 때이죠. 이때 바로 SGLT2 이니비터인 다파글리플로진이 그 연구를 했는데요. 그 연구가 바로 다파 CKD 연구입니다. 그럼 다파 CKD 연구로 넘어가겠습니다. 다파 CKD를 통해서 포시가는 만성 콩팥병 환자에 있어서 질환의 진행을 막는 약제로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만성 콩팥병이 있는 사람들은 혈당과는 무관하게 합니다. 혈당과 무관하게 포시가를 사용하게 되면 리널 디시스의 프로그레션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연구가 다파 CKD입니다. 다파 CKD 연구는요, CKD를 가진 4,3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했는데요. 당뇨가 있건 없건 들어있었습니다. 환자 9는. 그래서 당뇨가 있는 사람이 3분의 2, 당뇨가 없는 사람이 3분의 1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양군으로 포시가 10mg과 플래시보로 나누었는데요. 이때 SOC는 뭐냐면 스탠다드 오브 케어입니다. 표준 치료 그러면은 당연히 ARB를 또는 ACE 이니비터를 썼겠죠. 이것과 더불어서 포시가를 쓴 군, 그렇지 않는 두 군으로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다파 CKD의 환자는요, EGFR이 75보다 떨어져 있고 25 이상인 환자였고요. 그 다음에 유리너리 알부민 크레아틴 레이시오가 200 이상 붙어서 5g까지
단백뇨가 이를테면 5g이 많이 나오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그런 연구였었습니다. 이 스터디의 1차 치료 종료점, primary endpoint는요, eGFR 50% 이상의 감소, 그리고 ESRD, renal과 cardiovascular death였고요. secondary endpoint는요, 이 스터디가 키드니에 대한 연구이기 때문에요, renal endpoint만 보았습니다. 50% 이상의 eGFR의 감소, 그 다음에 ESRD와 renal death, 그 다음에 heart failure endpoint는요, cardiovascular death와 heart failure hospitalization이죠. 이런 heart failure 환자의 그 endpoint와 같은 것을 secondary endpoint로, 그리고 all cause mortality를 보았습니다. 자, 이 모든 것에서 DAPA CKD 연구에서 모든 것에서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두 군 간의 베이스라인에서 차이가 없고 한 군에 포시가가 들어가고 한 군은 들어가지 않았다는 그런 차이밖에 없죠. 그래서 양군 간의 베이스라인에서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eGFR은 양군 간에 43이니까 스테이지 3B죠. 평균으로 하면 상당히 낮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고요. 당뇨 환자가 67%로 양군에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cardiovascular disease는 heart failure 같았고요. 베이스라인 메디케이션으로서 말씀드린 스탠다드 오브 케어인 라스 블로커를 사용했죠. ACE inhibitor, ARB를 보면은요, 약 97%로 양군 간에 차이가 없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eGFR도 보면 eGFR 60 이상인 스테이지 2 환자가 약 10%, eGFR 30 이하인 스테이지 4 환자가 13% 이렇게 양군 간에 차이가 없고요. 가장 많은 환자군은 eGFR이 30에서 45인 스테이지 3B 환자였었습니다. 상당히 신기능이 떨어진 환자들이죠. 그리고 신손상을 보는 유리너리 알부민 크레아틴 레이쇼는요, 1g에 가깝죠. 965mg. 그 다음에 1g 넘은 환자들이 약 50% 정도로 양군 간에 차이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양군 간에 차이가 없는데 한 군은 포시가를 썼었고 한 군은 사용하지 않았었죠. 이 스터디의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인 50% 이상 eGFR의 감소, ESRD로의 진행, 리널과 카디오베스큘러 데스, 이 전체를 묶어서 본 것을 컴포지트 엔드포인트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39%의 리스크 리덕션을 보인 것입니다. 여기서 ESRD로의 진행이라고 하는 것은 eGFR 15 이하로 떨어진 경우, 또는 크로닉 다이알리시스, 리널 트랜스플란테이션 한 경우를 우리가 ESRD라고 합니다. 이러한 그 전체적인 컴포지트 엔드포인트를 크게 감소시켰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연구는 당뇨가 있는 사람도 있지만 당뇨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당뇨병성 신증이 아니라 CKD가 있는 환자면, CKD 그러면은 eGFR 60 이하 또는 마이크로 알부민 우레아 이상을 보이는 환자면 누구나 다 포시가를 사용하는 것이 리널 디시스의 프로그레션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뇨 환자군, 비당뇨 환자군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감소시켜 주었습니다. SGLT2 이니비터는 초기에 나왔었을 때 오히려 콩팥을 해치는 약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갖기도 했었죠. 그것은 다파글리플로진을 사용할 때 초기에 eGFR이 떨어집니다. 플래시보보다 많이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죠. 여기서 보면은 2주에 약 4 정도의 eGFR의 감소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소는 밑에서 보면 약 1년 정도 지나게 되면 이게 이제 크로스오버가 되어서 다파글리플로진이 플래시보 대비 eGFR의 감소를 줄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eGFR의 감소를 막을 수 있는 약이 바로 다파글리플로진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스터디의 세컨더리 엔드포인트로서 하트 페일리어의 엔드포인트인 cardiovascular death, heart failure hospitalization에 대한 연구를 보았는데요. 약 30% 정도의 감소가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SGLT2 이니비터는 다 이 heart failure에 대해서는 좋은 결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heart failure에 대해서는 아마 클래스 이펙트로 cardiovascular death, heart failure hospitalization은 SGLT2 이니비터가 확실하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도 줄일 수 있었기 때문에 SGLT2 이니비터 다파글리플로진은 어떤 CKD 환자의 디시스에 대한 경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제인 것으로 우리가 보여집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프라이머리 앤드 세컨더리 엔드포인트 모두를 다 만족시킨 연구가 다파 CKD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효과적인 것은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거라 봐야 되겠죠. 항상 페이스 3 클리니컬 트라이얼은 효과 안전성을 보는 것입니다. 안전성에 있어서 4C가는 어드버스 이벤트에 의해서 약제를 중단하는 경우가 양 공간에 차이가 없습니다. 특히 시리어스 어드버스 이벤트도 역시 차이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관심 있게 본 부작용으로서는 카나글리플로진에서 증가가 있었던 앰퓨테이션, 프랙처 같은 것인데요. 전혀 증가가 없었죠. 그 다음에 하이포글라이세미아, 당연히 기전적으로 없는 약입니다. 볼륨 디플리션은 역시 플래시보하고 차이가 없는 걸 볼 수 있고요. 포니에 갱그린이라고 하는 것은 회음부 궤저죠. 이것은 한 케이스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이런 그 얘기했던 프라이머리 앤드 세컨더리 엔드 포인트를 만족시킨 약제가 다파글리플로진입니다. 이 다파글리플로진과 같은 SGLT2 이니비터는요, 피지올로직한 튜브로 글로메룰 피드백을 이용한 약입니다. 그래서 혈액이 Afferent 아터리를 통해서 이렇게 글로메룰러스 내로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필트레이션이 되고 나중에 이제 Efferent 아터리로 나가게 되죠. 글로메룰러스에서 보호만스 캡슐 내로 이렇게 필터된 것은 프록시멀 튜브를 통해서 나가게 되는데 소듐 글루코스가 프록시멀 튜브에서 SGLT1이라고 하는 트랜스포트에 의해서 흡수가 되어야 되는데요. 이것을 SGLT2 이니비터가 블록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것이 디스탈 이제 컨벌리트 튜브로 내려가게 되겠죠. 헬리스 루프를 거쳐서 디스탈 컨벌리트 튜브에서는 이어서 컬렉팅 덕트로 나가게 될 텐데요. 디스탈 이 컨벌리트 튜브는요, Afferent 아터리로 Efferent 아터리 그 사이에 이렇게 딱 끼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Efferent 아터리얼 그 사이에 있는 셀이 마쿨라 덴사입니다. 그래서 소듐과 글루코스가 너무 많이 빠져나가게 되면은 이 주인을 살려야 되겠죠. 그래서 Afferent 아터리얼 쪽에 있는 적시타 글로메룰라 셀을 수축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Afferent 아터리얼이 수축이 되면은 글로메룰라 프레셔가 떨어지게 되고 그것이 바로 리널 프로텍션의 기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SGLT2 이니비터를 사용하는 것은 피지올로직한 튜브로 글로메룰라 피드백을 이용을 해가지고 리널 프로텍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라스 블로커는 엔조텐신 2가 Efferent 아터리얼을 베이소 컨스트럭션 시키기 때문에 라스 블로커를 이용을 해서 Efferent 아터리얼을 열어줌으로써 글로메룰라 프레셔를 떨어뜨리게 되고 4C가는 Afferent 아터리얼 쪽을 베이소 컨스트럭션 함으로써 역시 글로메룰라 프레셔를 떨어뜨리면서 리널 프로텍션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약제를 같이 사용하게 되면 글로메룰라 프레셔를 더 떨어뜨리면서 네프론을 더 잘 보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던 라스 블로커에 이제 다파글리플로진을 같이 사용할 때 리널 프로텍션 효과가 더 잘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파 CKD에서도 라스 블로커를 사용한 사람이 97%였었습니다. 이번에 이러한 그 좋은 효과를 보이는 4C가의 적응증 그리고 좋은 효과를 보였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에 변화가 왔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에서 4C가의 적응증을 보면은요, 2형 당뇨병 환자에서 사용하는 약제이고요. 2형 당뇨병이 있건 없건 Heart Failure with Reduced Ejection Fraction, 좌심실 수축 기능이 떨어진 환자에 있어서 니하 클래스 2, 4 환자에게 4C가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파 CKD 연구에 따라서 만성 콩팥병 환자에 있어서 Renal Disease의 프로그레션을 막기 위해서 이 스터디의 Primary Endpoint인 Doubling of Serum Creatinine, 아니 그렇지 않죠. 여기서는 50% 이상의 EGFR의 감소, ESRD로의 프로그레션, 그다음에 카디오 리널 데스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CKD 환자에서도 SGLT2 이니비터 4C가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인디케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4C가는 EGFR 45 이상 환자에게 있어서 당뇨병 치료를 위해서는 사용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듀오를 사용하게 된다 그러면은 메포르민 EGFR 45 이하는 처음부터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직듀오를 사용한다 그러면 EGFR 45까지입니다. 그러나 당뇨 환자가 CKD가 있거나 하트 페일리어가 있으면 EGFR 25까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파 하트 페일리어는 EGFR이 30 이상인 환자를 인클루전 했었고요. 다파 CKD는 EGFR 25 이상인 환자군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EGFR의 범위는요 25까지입니다. 그렇다면 치료하는 도중에 EGFR이 25 이하로 더 떨어질 수도 있겠잖아요. 리널 디시스는 결국에는 프로그레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헤모다이알리시스와 같은 크로닉 다이알리시스 하기 전까지 아마도 4C가는 지속적으로 리널 프로텍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점심시간이라 힘드시죠? 제가 오늘은 형사와 범죄자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형사가 범죄자에게 물어봅니다.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다. 어떤 소식을 먼저 듣고 싶은가? 나쁜 소식. 나쁜 소식은 범죄 현장에서 떨어진 혈흔에서 조사해보니까 당신의 DNA하고 일치하였습니다. 실망한 범죄자가. 그럼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좋은 소식은 그 혈흔에서 측정한 혈당과 콜레스테롤은 정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CKD 진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요. CKD는 말씀드린 대로 신장의 기능을 보는 것이 eGFR이죠. 신장의 손상을 보는 것은 알부민 우리아입니다. 신장 기능 이상이나 신장 손상이 있으면 우리가 CKD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eGFR 60 이하를 우리가 60 이하가 3개월 이상 지속이 되거나 또는 미령 알부민류 이상이 3개월 이상이 지속이 되면은 우리가 그것을 만성 콩팥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테이지 3A, 3B, 4, 5 이것이 이제 만성 콩팥병이 되겠고, A2, A3 미령 알부민류, 그 다음에 거대 알부민류, 단백뇨 있는 사람이 A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A1, A2, A3 세로 축으로는 스테이지 1부터 스테이지 5까지 보면은요, 스테이지 3는 또 나누어져 있어요. 60에서 45, 30에서 44 두 개로 나누어서 스테이지 3B는 3AB에서 더 중한 상태죠. 그래서 우리가 임상에서 주로 보는 환자들은요, 녹색 환자가 제일 많을 것입니다. 미령 알부민료도 없고 eGFR도 정상인 환자가 가장 많죠. 그 다음에 이제 미령 알부민료 있으면서 eGFR이 정상이거나 약간 떨어져 있는 환자군. 그래서 녹색하고 노란색, 진노란색 이 정도는 우리 1차 진료를 하면서 많이 만나는 환자들입니다. 이 환자들에게 있어서 리널 디시스의 프로그레션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써야 할 약이 바로 SGLT2 이니비터, 그것을 증명한 다파글리플로진이 되겠습니다. 미령 알부민료 검사들 많이 하고 계실 것입니다. 미령 알부민료는 딥스틱 테스트로 단백뇨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 있어서 당뇨병 환자 또는 고혈압 환자에 있어서 리스크 팩터를 동반한 고혈압 환자에 있어서 마이크로 알부민 우리아 검사는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딥스틱 테스트를 하면서 바로 마이크로 알부미누리아를 같이 검사를 해도 인정이 됩니다. 마이크로 알부미누리아가 정상이면 1년에 한 번 하시고요. 이상을 보이게 되면은 특별히 횟수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 3개월 후에 혹시 다시 한다 하더라도 현재는 심사 조정이 되고 있지 않으니까요. 미령 알부미누리아를 보이는 환자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검사를 하고 CKD에 준한 치료를 해줘야 될 것입니다. 다행히도 콩팥은 기능을 평가하기가 좀 용이합니다. 우리는 간을 볼 때는 간 기능 검사를 하죠. 콩팥은 콩팥 기능 검사를 해가지고 이제까지 세럼 크레아틴을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했다면, 지금은 거의 전부 사구체 요구화로 가지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전하고 다르게 콩팥 기능을 평가할 때 크레아틴 갖고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사구체 요구화율로 평가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RB에 대한 연구를 할 때 더블링 오브 세럼 크레아틴을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로 봤다면, 이제는 eGFR의 50% 또는 40% 이상의 감소를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로 보는 것처럼 eGFR을 좀 더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세럼 크레아틴을 잘 측정한다면 이것을 가지고 코크로프트 골드 이퀘이션이나 MDRD 또는 CKD, FP 등을 통해서 eGFR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축이 있고요. 또 다른 한 축은 신장 손상을 보는 것이죠. 이것이 미령 알부민료 검사입니다. 그래서 단백뇨 검사죠. 딥스틱 테스트는 의양성, 의음성이 많기 때문에요. 지금은 바로 유리너리 알부민 크레아틴 레이쇼 또는 유리너리 프로테인 크레아틴 레이쇼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 알부민 크레아틴 B인 UACR을 병원에서 현장 검사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바로 검사가 나오기 때문에 신장 기능을 평가하기가 매우 용이합니다. 그래서 eGFR과
마이크로 알부민이나 단백뇨를 평가하는데 특별히 1차 진료기관에서 어려운 점은 전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당뇨 환자를 치료할 때 혈당 조절도 잘하고 혈압 조절도 잘해야 되겠죠. 두 가지 질환 모두 다 신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장의 기능을 평가하고 신장 손상을 평가하기 위해서 EGFR과 UACR을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 정상이라면 1년에 한 차례씩 하는데요. 그렇지 않다면 조금 더 자주 검사를 하게 되고, 예전에는 이러한 소견이 있었을 때 라스 블로커를 사용했었죠. 특히 이제 ARB를 사용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SGLT2 이니비터도 고려 대상이 되고요. 또 두 가지를 컨비네이션해서 리널 프로텍션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SGLT2 이니비터는 좋은 임상들로 인해서 가이드라인에서 이제 좋은 높은 등급으로 올라갔는데요. 2021년도 미국 당뇨병 학회 가이드라인에서 CKD를 동반한 환자에 있어서 혈당 조절의 목적이 아닙니다. CKD 디시즈의 프로그레션을 막기 위해서 SGLT2 이니비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혈당도 더 떨어지는 추가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 치료 중에 또는 치료를 시작할 때 ASCVD, CKD와 heart failure가 있으면요, 이때는 혈당 조절의 목적이 아니고요, ASCVD의 감소 목적, heart failure, CKD의 어떤 질환의 프로그레션 감소를 목적으로 SGLT2 이니비터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미국 가이드라인은 first line 트리트먼트로 당뇨 치료할 때 메포르민이고, 그 다음으로 이제 추가하는 약제들이 SGLT2 이니비터가 되겠습니다. 마치 그 정밀의학을 하듯이 당뇨군도 다 똑같은 당뇨 환자군이 아니고요, 그 사람이 처해 있는 그 상황에 따라서 약제의 선택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ASCVD 항상 생각할 거, heart failure, CKD 환자 있을 때는 혈당 조절이 목적이 아니라 이러한 그 프로텍션을 위해서 SGLT2 이니비터를 추가한다라는 것입니다. 2019년도 ESC, European Society of Cardiology, EASD, 유럽 당뇨병 학회 가이드라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러그 나이브한 환자, 초치료 환자를 대할 때 이 환자가 ASCVD가 있느냐 또는 ASCVD의 리스크가 높으면 SGLT2 이니비터를 먼저 사용을 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AD 가이드라인에서는 미국은 메포르민이 first이고 그 다음 약제로 이제 애드온하는 것이 SGLT2 이니비터라면, 유럽 당뇨병학에서는 바로 SGLT2 이니비터를 사용해서 혈당 조절도 하고 ASCVD의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것이죠. 대부분의 환자들이 메포르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B 타입 2 DM에서 on 메포르민을 사용하는 환자라 그런데 라면은 그 환자가 ASCVD가 있거나 high 또는 very high cardiovascular risk인 경우에 있어서는 SGLT2 이니비터를 컨비네이션 하게 됩니다. 이때는 혈당이 조절이 되어도 컨비네이션 하는 것입니다. 혈당 조절의 목적이 아니라 ASCVD를 감소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high 또는 very high cardiovascular risk를 가진 당뇨 환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은 밑에 표에 있는데요. 이것은 조금 시간 관계상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가이드라인에서는 똑같습니다. ASCVD, heart failure, CKD가 있는 환자들은 알고리즘 4, 동반 질환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heart failure나 ASCVD나 CKD가 있으면 우선 SGLT2 이니비터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혈당이 높다 그러면 헤모글로빈 A1C가 7.5% 이상 또는 목표하는 헤모글로빈 A1C보다 1.5가 높으면 메포르민을 컨비네이션한 SGLT2 이니비터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혈당은 비교적 조절이 되고 있다 그러면은 SGLT2 이니비터를 먼저 첫 번째 약제로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가이드라인과 다파 CKD 연구들을 보았는데요. 어떤 환자가 4C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신기능과 신손상을 가지고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이 모든 군에서 EGFR 15 이하가 돼버리면 우리가 SGLT2 이니비터를 사용하지 않겠지만, 나머지 모든 군에서는 콩팥 질환이 없건 콩팥 질환이 있건 당뇨 환자라 그러면은
SGLT2 이니비터를 고려해야 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1차 진료에서 가장 많이 보는 환자들은 녹색이거나 노란색이거나 진노란색 이 환자들이 가장 많을 것이고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에서 보는 것처럼 2형 당뇨 환자이면서 EGFR이 75니까 정상이죠. 그러나 UACR이 30 이상이죠. 30에서 300 사이가 미량 알부민뇨죠. 그래서 미량 알부민뇨가 나온다 그러면은 첫 번째 약제로 이 환자의 renal disease progression 막기 위해서 SGLT2 이니비터 다파글리플로진 4C가를 1차 약제로 선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당뇨병 환자들의 많은 수에서 알부민뇨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보고자마다 다른데요. 여기서는 50%라 그러니까요. 많은 당뇨 환자들이 이미 CKD 환자라는 것입니다. 마이크로 알부민을 동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요. 그런데 포시가를 사용하게 되면 단백뇨에서 미량 알부민으로, 미량 알부민에서 노르모 알부미누리아로, 그 노르모 알부미누리아 이라 하더라도 UACR이 30에서 15 이하로 더 개선이 됩니다. 그러므로 4C가는 renal protection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당뇨병 환자들의 EGFR은요, 변화를 보면은 초기에는 오히려 EGFR이 증가되어 있는 하이퍼필트레이션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뇨 환자인데 EGFR이 높으면 이 환자가 하이퍼필트레이션 시기가 아닌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제 GFR이 감소되게 되는데 이 감소가 굉장히 급하죠.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시스테믹 디시즈 중에서는 다이아베티스가 가장 EGFR의 감소가 빠른 질환입니다. 밑에 녹색으로 유리너리 알부민 익스크루션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 알부민뇨가 많아질수록 이 그래프가 더 스티프하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EGFR이 SGLT2 이니비터 약제를 사용할 때는 초기에 오히려 플래시보군보다 더 EGFR이 감소되기 때문에 해로운 약이 아닌가 신장에 대해서 초기에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1 내지 2년이면 이게 크로스오버 되면서 오히려 리널 프로텍션 효과 EGFR의 감소 폭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성 콩팥병을 가지고 있는 당뇨병 환자에 있어서는 당연히 기존의 약제인 라스 블로커의 다파글리플로진을 컨비네이션해서 치료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정상인 환자죠. 노르모 알부미누리아면서 EGFR이 60 이상인 환자. 이 환자군이 사실은 1차 진료에서 가장 많이 보는 환자인데요. 처음에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에서처럼 코모비디티가 없는 당뇨 환자들을 프로스펙티브하게 이렇게 보았을 때 보니까요. 가장 많이 생긴 사람들이 CKD, 그 다음에 하트 페일리어입니다. 그러므로 초기부터서 심신을 생각한다면, 즉 하트하고 키드니를 생각한다면 정상인 환자에게 SGLT2 이니비터를 사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에이시안 다이아베티스, 우리나라도 포함이 되겠죠. 젊은 당뇨병 환자들은 long duration of diabetes를 앓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renal disease가 생길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러한 질환의 진행을 막기 위해서 초기부터서 SGLT2 이니비터 입증된 다파글리플로진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거의 정상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도 있습니다. 이 연구가 바로 디클레어 연구인데요. 물론 디클레어 이 연구는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는요, 메이스를 보았고요. cardiovascular death, heart failure hospitalization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co-primary endpoint를 보았고요. 거기에서 이제 heart failure, cardiovascular death를 감소시켰고요. secondary endpoint는 renal composite를 보았습니다. 여기서는 EGFR 50%가 아니고 EGFR 40% 이상의 감소, ESRD, renal death를 본 renal composite endpoint를 47%를 감소시켰는데요. 이 디클레어 연구에 들어있는 환자군을 보면은요, 유리너리 알부민 크레아티닌 레이쇼가 이 미량 알부민효까지를 정상하고 합하면 이게 93%죠. 그래서 정상인 사람이 68%이고, 그리고 우리가 거의 1차 진료에서 보는 그런 환자군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미량 알부민은 우리가 많이 보지요. 그다음에 EGFR이 또 60 이상인 사람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93%로 거의 우리가 일상에서 진료하는 당뇨 환자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디클레어 연구에서
신장에 대한 복합 변수를 47%나 감소시켰습니다. 꼭 신장에 이상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상인 사람이 있어서 포시가를 초부터 사용하는 것이 리널 프로텍션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디클레어 연구는요, EGFR이 85입니다. 정상인 환자입니다. 카디오베스큘러 디시즈가 있었던 환자는 40%인데요. 대개 임상에서 우리가 1차 진료에서 CVD가 있는 환자는 한 10% 정도 되죠. 이 점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 신장 면에서 보면은 거의 정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바로 디클레어 연구고, 이 디클레어 연구에서 바로 리널 프로텍션 효과를 포시가가 이미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포시가 연구인 디클레어에서 이미 다파 CKD는 예측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은요, 다파 CKD는요, EGFR이 25에서 75인 환자군, 즉 신장 기능이 스테이지 2, 3, 4, 대부분은 스테이지 3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고요. 평균은 EGFR이 43으로 상당히 떨어져 있는 사람이고, UACR은요, 1g이 나오는 단백뇨가 많이 보이는 환자였었습니다. 반면에 디클레어는요, EGFR이 85 정상이었고, UACR이 30 이하인 13밖에 되지 않아서 정상인군을 대상으로 해서 보면은 키드니 쪽의 아웃컴을 보면은 다파 CKD에서 리널 디시즈 프로그레션 막았고요. 디클레어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러므로 EGFR 25까지는 다파글리플로진을 사용할 때 리널 프로텍션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당뇨 환자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당뇨가 없다 하더라도 CKD 환자군에서 이러한 효과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쁘게 말씀드린 내용들을 보면은 2형 당뇨병, 특히 당뇨병성 신증 또는 CKD 환자에서 현재 치료하는 약제는 라스블로커죠. 이것으로 충분히 리널 프로텍션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미충족 수요를 채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새로운 연구로서 증명이 된 SGLT2 이니비터 다파글리플로진 4C가입니다. 다파 CKD는요, CKD 환자에서 당뇨가 있건 없건 리널 디시즈의 프로그레션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연구입니다. 이러한 좋은 연구 결과 4C가는 최신 가이드라인에서 높은 등급으로 올라가서 1차 처음부터 선택할 수도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메포민 다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약이 되었습니다. 4C가가 치료가 필요한 환자군은 말씀드린 ASCVD 있거나 ASCVD 하이 리스크 하트 페일러, CKD 환자, 하트 페일러는 하프 레프입니다. 환자, CKD 환자군에서 4C가를 사용할 때 카디오, 리널 프로텍션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현장에서 올려주신 질문들을 소화하는 Q&A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질문은 5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딥스틱 양성으로 단백뇨가 나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수치를 알기 위하여 미세 알부민뇨 검사를 비급여로 하시나요? 라는 질문으로 단백뇨 맞습니다. 검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는 비급여입니다. 이미 단백뇨가 나왔기 때문에 미세 알부민뇨 검사를 할 필요는 없는데요. 미세 알부민뇨 검사를 하면 정량 검사로 이 수치가 나오잖아요. 300 이상이라 하더라도 그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하고요. 이게 딥스틱으로 해가지고 단백뇨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딥스틱 검사를 하면서 마이크로 알부미누리아 검사를 같이 내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코멘트에다가 JX999에 사용할 때 미리 그 이야기를 씁니다. 단백뇨가 없는 환자군에서 미량 알부미뇨 검사를 함,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실제로 단백뇨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코멘트 넣고 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에서는 다 급여가 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처음부터 딥스틱 마이크로 알부민뇨 검사를 같이 하시고 메모를 단다는 또 팁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원장님. 저는 개원한 지 얼마 안 되었고 신환에게는 DPP4를 루틴으로 사용하곤 합니다. 당뇨병 환자에게 약제를 선택하는 기준과 노하우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DPP4 이니비터는 굉장히 쓰기 편안한 약입니다. 저혈당이 없고 체중이 뉴트럴하죠. 그런데 이제 카디오베스큘러 아웃컴 트라이얼에서 보면 DPP4 이니비터는 뉴트럴합니다. 그러나 SGLT 이니비터는 카디오베스큘러 아웃컴 트라이얼에서 베네핏이 있고요. 또 하트 페일러랄지 오히려 DPP4 이니비터는 하트 페일러가 증가하는 약들이 있죠. saksagliptin, allogliptin 같이. 그래서 하트 페일러 베네핏이 있고 키드니에 대해서 특히나 장점이 있는 것이 SGLT 이니비터입니다. 그래서 이미 미국을 비롯한 서양 측에서는요, SGLT 이니비터 판매가 DPP4보다 훨씬 높습니다. 근데 국내에서는 아직도 DPP4 이니비터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DPP4 이니비터 일찍 들어왔고요. 써보니까 매우 편해서 많이들 쓰고 계신 것 같은데요. 실제 가이드라인을 보면 알다시피 중요한 것은 ASCVD, CK, 하트 페일러가 있거나 의심이 되면, 그리고 또 없다 하더라도 예방 목적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SGLT 이니비터를 초기부터 고려하는 것이 롱텀으로 보았을 때 환자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세 번째 질문인데 이건 클래스 차이를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SGLT2 억제제 간의 차이점은 무엇으로 보시나요? 네, SGLT 이니비터가 연구를 할 때 대상들이 조금씩 달랐죠. 디클레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40%가 ASCVD가 있었는데요. 카나글리프로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60%가 있었고요. 엠파글리프로진은 100%, 그 얼투글리프로진이 한 퍼티스 연구에서도 ASCVD가 100%입니다. 그래서 가장 진료의 현장하고 유사하게 디자인한 분이 다파글리프로진의 디클레어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들을 가지고 헤드투헤드로 비교할 수는 없겠는데요. SGLT 이니비터의 전부 다 공통적인 좋은 효과는 하트 페일러에 대한 효과, 그리고 CK에 대한 효과는 아마도 클래스 이펙트처럼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확실하게 증명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프로스펙티브로 증명한 연구가 포시가 다파 CKD이고요. 다른 약제들도 그런 것을 디자인하고 있다고 들어보긴 했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진료실에서는 아직 신기능이 정상인 환자가 많습니다. 언제부터 적극적으로 검사를 하는 것이 좋다고 보시나요? 여기서 검사는 아마도 신장기능 검사를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 우리나라 당뇨병 학회에서 권고하기는 1년에 한 번 미량 알부민료하고 EGFR 검사를 하라고 되어 있고요. 이상이 있으면 조금 더 이제 자주 검사를 해도 일단은 보험에서의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저는 거의 1년에 한 차례는 환자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있으면 좀 더 자주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1년에 한 차례 신장검사를 한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마지막 질문인 것 같습니다. 크레아티닌을 EGFR로 바꾸려면 계산기를 사용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복잡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노하우를 여쭤보셨습니다. 하루에 굉장히 많은 환자를 봐야 되기 때문에요. EGFR을 직접 제가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크레아티닌을 맡기거나 유린을 검사실에 의뢰를 하게 되면은 크레아티닌을 보고 우리 병원에서는 MDR 리퀘이션을 이용하거든요. 검사실에서 MDR 리퀘이션에 넣어가지고 EGFR을 계산해서 주는데요. 진료실에도 그게 있습니다. 아마 제가 한다면 한 10초, 20초면 MDRD가 나옵니다. 크레아티닌으로. 그래서 별로 시간 걸리는 검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전하고 다르게 크레아티닌으로 신장의 기능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요. EGFR을 가지고 신장의 기능을 평가하고 신장 손상의 평가는 마이크로 알부미누리아 검사를 해서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이상이 있으면 만성 콩팥병이 있기 때문에 이때 바로 당뇨 환자라면 SGLT 이니비터를 사용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빨리 들어야 됩니다. 네, 원장님 이것으로 현장 Q&A 세션을 모두 마쳤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강의를 정리하면서 원장님 많이 청취해 주신 선생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강의를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의를 의뢰받았을 때 항상 생각이지만 강의에 가장 도움을 받는 사람은 강사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러한 강의 의뢰를 받고 나서 다시 SGLT 이니비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파글리플로진의 그 여러 가지 그 좋은 효과 때문에 다파글리플로진은 당뇨, 하트 페일리어, CKD를 넘어서 아마 또 어떤 결과가 또 나올지 모릅니다. 정말 멀티플레이어입니다. 다파글리플로진을 이용해서 당뇨 환자의 컴플리케이션을 예방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도 강의를 해주신 한정열 원장님과 바쁜 진료 현장에서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참석해주신 많은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선생님, 오늘의 치료 선택이 환자의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특히 환자의 콩팥을 바꿀 수 있습니다. 환자의 더 나은 혈당 조절, 나아가 당뇨병 환자의 신장 이점을 위해 오늘부터 포시가 선택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내용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